담당 의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는 급성 심근경색 의심입니다. 지금 응급시술 준비 중이에요. 상훈이 재빨리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연명의료 중단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도 많으시고. 의사가 상훈을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분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우선이고 법적 절차도 필요해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미정이 상훈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 큰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야. 진작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상훈은 복도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죠?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서류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심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상훈의 전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져요. 부동산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갑자기 정심의 의식 속에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심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법이야. 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여보, 정심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대학병원 7층 병동. 가을 오후 3시의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701호실. 79세 오정심은 하얀 병원복 위에 20년 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창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는 파란 비닐 표지의 가계부가 펼쳐져 있어요. 표지 모서리가 해져서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인 흔적이 선명합니다. 콩나물 한 다발 2,000원, 깎아서 1,800원. 파김치 한 봉지 3,000원. 정심은 돋보기를 쓰고 가계부에 빼곡한 글씨들을 천천히 따라 읽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적어온 수입과 지출 내역들이죠. 심지어 버스비 500원, 우유 한 팩 1,200원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심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지나갑니다. 97년 7월 15일 장마철 매출 부진으로 하루 수입만 2,000원. 98년 12월 24일 김장김치 대량 주문으로 하루 수입 8만 원. 각각의 숫자 뒤에는 생생한 기억들이 따라붙어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심이 평생을 보낸 재래시장이 있던 자리죠. 이제는 모든 것이 철거되고 붉은 흙만 드러난 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심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지.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니, 잠깐 계산 좀 해봐야겠어요. 병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55세 아들 오상훈이 들어섭니다. 중견기업 과장인 상훈은 회색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요. 이마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고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급 병실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15만 원씩. 상훈이 병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1인실의 깔끔한 시설들, 개인 화장실, 냉장고, 소파까지 갖춰진 공간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훈의 뒤를 따라 50대 며느리 박미정이 들어옵니다. 미정은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화면에는 계산기 앱이 켜져 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인실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이면 7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요양병원 2달치 비용이거든요. 미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정심에게 보여줍니다. 엑셀 파일에는 병원비, 간병비, 요양병원비 등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간병인 고용하면 하루에 7만 원,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나와요. 집에서 모시기에는 저희도 직장이 있고 정심은 가계부를 천천히 덮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아온 이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너희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이 시술이 정말 꼭 필요한 건가요? 나이가 나이인데.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과잉 진료는 아닌지 세컨드 오피니언도 한번 받아보시고. 정심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상훈아, 엄마는 평생 숫자로 살아왔어. 콩나물 한 줌값도 10원 단위까지 따져가며 장사했지. 그런데 지금 내 몸값을 계산하고 있자니. 참 이상하구나. 복도에서는 다른 병실의 환자 가족들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실비보험으로 얼마나 커버가 될까? 요양병원 자리 알아봐야 하는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경제적 걱정들이 복도 전체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708호 병실에서는 간병인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지 말아라. 정심이 젊었을 때 시장에서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노래예요. 그때는 손님들과 함께 흥얼거리며 일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릴까요? 미정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머님 집도 관리해야 하고 공과금도 나가고.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요양병원으로 바로 전원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정심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봅니다. 재개발 현장의 크레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서 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공사 현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있던 정심의 반찬 가게, 30년간 매일 아침 5시에 불을 켜던 그 작은 가게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 누워있자니 온 집안이 계산 덩어리가 되는구나. 정심의 속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손안의 가계부에는 여전히 삶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정심의 마음속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병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며 저녁을 알리는 가운데 정심은 내일 있을 심장 시술을 생각하며 조용히 가계부를 가슴에 품습니다. 시술 전날 밤 10시 병실의 조명이 반쯤 어둡게 조절된 가운데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와요. 내일이면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79년을 뛰어온 심장이 이제는 인공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상훈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섭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정도 뒤따라 들어오는데 역시 긴장한 표정입니다. 잠이 안 와서. 정심이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상우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유독 크게 들려요. 어머니, 내일 시술 전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상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고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위임장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심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위임장이라고? 미정이 옆에서 보조합니다. 어머님, 병원비며 앞으로 나올 비용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기엔 몸도 불편하시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묻어 있습니다. 상훈이 서류를 정심 앞으로 밀어냅니다. 통장이랑 부동산 관리를 제가 대신 할게요. 병원비도 아껴야 하고, 집 관리도 해야 하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죠. 서류에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씨가 참 작고 빽빽하네. 정심이 돋보기를 찾으려 하자 상훈이 재빨리 말합니다. 어머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어머니 대신 은행 업무 보고 집 관련 일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때 병실 문이 톡톡 노크되며 열립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윤서가 회진 차트를 들고 들어와요. 30대 중반의 윤서는 늘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내일 시술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윤서가 병실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합니다. 상훈과 미정의 긴장한 표정, 정심 앞에 놓인 서류들, 그리고 정심의 당황스러운 눈빛까지. 혹시 무슨 중요한 서류 작성 중이신가요? 아, 네. 그냥 가족 간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상훈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미정은 서류를 슬쩍 가리려 하지만 윤서의 경험 많은 눈에는 이미 상황이 파악되었어요. 윤서가 정심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혹시 성년후견 신청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심이 고개를 젓자 윤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어르신께는 불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어요. 특히 재산 관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회복지사님, 저희 가족 일인데 너무 끼어드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다만 어르신의 권익 보호가 제 역할 중 하나라서요. 윤서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어떤 서류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재산이나 의료 결정과 관련된 것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심은 윤서의 말을 듣고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바람 구멍이 생긴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 서류를 오늘 당장 써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내일 시술 전에 처리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정이 재촉합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르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술과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밤이 더 깊어갑니다. 윤서가 나간 후 상훈과 미정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이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걸 듣고 있어요. 요양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겠어요. 집도 처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미정의 목소리입니다. 재개발 막차 놓으면 손해가 너무 커요. 어머니가 정신 있을 때 처리해야. 상훈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정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아들아,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알고 경제적 부담도 이해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저 멀리 자신이 평생 살았던 동네 방향을 바라보며 정심은 작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삶을 제대로 계산해 보자. 너희가 나를 비용으로만 본다면 나도 내 인생을 숫자가 아닌 진짜 가치로 매겨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상훈과 미정이 다시 병실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심은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 뭉치를 보며 평생 가계부에 적어온 숫자들을 떠올립니다. 그 숫자들 하나하나에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 눈앞의 서류에는 차가운 조항들만 가득해 보여요. 내일 시술 잘 받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정심의 대답에 상훈과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지고 복도의 야간 조명만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이 무사히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심은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가슴 부근에 작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의사는 시술이 성공적이었다며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어머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사 윤서가 오후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파일 몇 개와 함께 작은 팸플릿들을 들고 있어요. 퇴원 계획 세우실 시간이 되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심이 윤서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 그 서류 사건 이후로 윤서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윤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한번 받고 싶어요. 법률 상담 말씀하셨던. 아, 네. 무료 법률 상담 말씀이시죠? 윤서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장민석 변호사님이 병원에 오세요. 노인 전문 변호사이시고 정말 친절하세요. 소개해 드릴까요? 1시간 후 병원 1층 상담실. 정심은 윤서의 안내로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장민석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정심을 맞이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청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평생 소중한 것들을 보관해온 그 가방에서 하나씩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변호사님, 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아들이 자꾸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오래된 등기부등본입니다. 노란 종이가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장 변호사는 돋보기를 써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르신, 이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있네요. 현재 시세로는. 두 번째는 시장 상가 건물의 토지 사용권 증서입니다. 정심이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그 자리의 권리증이에요. 이것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 서류도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재개발 조합에서 온 통지서들이 나옵니다. 몇 달 전부터 받기 시작한 공문들인데 정심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어르신, 이 보상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심이 꺼내는 것은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 통장들의 잔액이 정리되어 있어요. 장 변호사는 숫자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금액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정심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다발 팔 때마다 10원, 20원씩 아껴서 모았어요. 장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전체 자산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보상금, 상가 권리금, 은행 예금을 모두 합치니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수십억 원 규모입니다. 정확히는 수십억이라고요?
정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본인도 정확한 규모를 몰랐던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모은 돈들이,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장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면 생전 신탁과 유언공증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서 의사능력 소견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생전 신탁이요? 네, 살아계실 때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상속 관련 분쟁도 예방하고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특히 조건부 신탁으로 설계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정심은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콩나물 한 다발 값을 아끼며 모은 돈이 이렇게 컸다니. 하지만 돈은 칼과 같다고 했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어르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심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변호사님, 조건부로 할 수 있나요? 아들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돌봐준다면 그때 일부를 나눠주고, 만약 그냥 내 재산만 노린다면 다른 곳에 쓸 수 있게요. 물론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정심이 천천히 말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1년간의 직접 돌봄.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를 상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심이 잠시 멈춥니다.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들 자녀 장학금으로, 그리고 이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고 싶어요. 정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정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장 변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훌륭한 결정이세요. 지금 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상담실을 나서며 정심은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평생 숫자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서가 옆에서 미소 짓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정심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 재개발 현장의 크레인들이 조용히 서 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해 볼 시간이구나. 정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9시 정심은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머물렀던 701호 병실이 이제 낯설게 느껴져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고 오늘따라 크레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어머니, 퇴원 서류 다 받았어요. 이제 집에 가실 준비 됐죠? 상훈이 서둘러 들어오며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펜으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다급해 보입니다. 미정도 뒤따라 들어오는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서류 넣어야 한다고 하셨죠? 네,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상훈을 바라보며 눈짓합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상훈이 침대 가장자리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 못하면 보상금 많이 깎여요. 정심이 서류를 바라봅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두꺼운 문서 뭉치예요. 또 서류인가? 어머니, 이번엔 정말 급해요. 재개발 막차 놓으면 10억 단위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오늘까지라고 연락 왔어요. 미정이 재촉하며 말합니다.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와요?
상훈이 정심 앞에 펜을 내밉니다.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정심은 서류를 넘겨보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법률 용어들이 빼곡합니다. 상훈아, 이게 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줄래? 시간 없어요, 어머니. 부동산 매각 관련 위임장이에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서 좋은 조건으로 팔아드릴게요. 상훈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그때 정심이 조용히 자신의 도장을 꺼냅니다. 상훈과 미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칩니다. 정심이 도장을 서류 위로 가져가는 순간 장민석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병실 문이 열리며 장 변호사가 윤서와 함께 들어옵니다. 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져요. 변호사님은 왜? 정심이 또렷하게 말합니다. 상훈아, 이건 효도 계약서가 아니라 강매 서류지. 엄마는 이미 법적 조치를 마쳤어. 장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 장민석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공증된 문서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생전 신탁 계약서와 유언공 증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상훈아, 너희가 나한테 말 없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할 때부터 엄마는 느꼈어. 너희가 나를 사람이 아니라 부담으로 본다는 걸. 미정이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어머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도 자식이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지.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정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래, 너희도 내 자식들이지.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숫자로만 보면 부모도 깨어나야 해. 장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전체 자산은 약 67억 원입니다. 부동산 보상금 45억, 상가 권리금 12억, 예적금 10억 정도입니다. 상훈과 미정이 동시에 숨을 헐떡입니다. 67억이라고요? 네,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재개발로 인해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서가 부연 설명합니다. 정심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상훈아, 엄마가 콩나물 한 다발 팔 때마다 10원씩 아끼며 모은 돈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돈만 보고 엄마는 안 보더라. 상훈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나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야. 정심이 장 변보사를 바라봅니다. 조건부 신탁으로 설정했어. 미정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조건부요? 무슨 조건이요? 장 변호사가 공증 서류를 읽습니다. 첫째, 상훈 씨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 둘째, 1년간 매주 4시간씩 병원 자원봉사. 셋째,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 계획 수립 및 실행.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전체 재산의 30%를 상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장 상인의 장학금 50%, 이 병원 사회사업기금 20%로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훈이 즉시 반발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평생 모은 돈을 남한테 주시겠다고요? 정심의 눈빛이 슬퍼집니다. 상훈아,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달랐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먼저 엄마를 돈으로 봤잖아. 미정이 화를 냅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성년의견 게시 신청할 거예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의사능력 소견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병실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벽을 바라봅니다. 정심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조건을 지켜보렴. 하지만 그냥 돈만 원한다면 엄마도 내 방식대로 살겠어.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이 퇴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이지만 정심의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늦은 밤 11시, 정심은 집 안방에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와요. 이게 무슨... 정심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어머니, 어머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상훈이 정심의 신음소리를 듣고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듭니다. 정심은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주택가 골목길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집니다. 15분 후 정심은 들것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합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재는 동안 상훈과 미정은 바쁜 발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정심의 모습을 보며 미정이 상훈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이 상황에서 연명의료 관련해서 미리 얘기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이가 나이인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죠.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찾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연명의료 중단 서류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담당 의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는 급성 심근경색 의심입니다. 지금 응급시술 준비 중이에요. 상훈이 재빨리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연명의료 중단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도 많으시고. 의사가 상훈을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분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우선이고 법적 절차도 필요해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미정이 상훈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 큰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야. 진작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상훈은 복도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죠?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서류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심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상훈의 전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져요. 부동산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갑자기 정심의 의식 속에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심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법이야. 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여보. 정심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상훈과 미정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이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나 싶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러게요. 67억이라는 큰 돈을 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상훈이 한숨을 쉽니다.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생전 신탁 조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미정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말합니다. 신탁 조건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받아야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정심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의식이 또렷합니다. 상훈과 미정이 침대 옆에 서자 정심이 힘겹게 말합니다.
상훈아, 엄마가 죽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상훈이 당황하며 대답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 숫자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나도 숫자가 되는구나.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갑자기 울립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오고 상훈과 미정은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복도에서 두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여보,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모르겠어요. 생전 신탁이니 뭐니 해도 결국 혈육이 우선 아닐까요? 상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심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면회는 제한됩니다. 상훈과 미정은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계속해요. 이번 일로 어머니 마음이 바뀌실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글쎄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나? 상훈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1년간 병원 봉사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직장도 있는데. 미정이 한숨을 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중환자실의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정심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정심은 더욱 명확해진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족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이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며 정심의 생명이 여전히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정심과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정심은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오전 10시 정심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고 창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바라봅니다. 상훈이 집에서 가져다 준 것인데 병원 물건들 사이에서도 유독 정심의 시선을 끕니다. 나는 평생 숫자로 마음을 지켰구나. 정심이 가계부를 펼치며 혼잣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적어온 수입과 지출 내역들이 빼곡한데 이제는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는 마음으로 숫자를 지켜볼 시간이야. 병실 문이 톡톡 노크되며 사회복지사 윤서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고 표정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어르신,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가져온 게 있어요. 뭔가요? 정심이 궁금해합니다. 의사능력 재확인 소견서예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윤서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장민석 변호사도 오후에 병문안을 옵니다. 어르신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정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합니다. 생전 신탁 관련해서 추가로 정리할 서류들이 있어서 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쓰러진 동안 상훈이가 뭔가 했나요? 정심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다만 성년 의견 신청 관련해서 문의는 한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의사능력 소견서가 있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집니다. 변호사님, 저 퇴원하면 한 곳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일주일 후
정심은 휠체어를 타고 예전 자신의 반찬 가게가 있던 시장 골목에 도착합니다. 윤서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장 변호사도 함께 동행했어요. 이제는 모든 가게가 철거되고 공터만 남았지만 정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여기가 제가 30년간 장사했던 자리예요. 정심이 공터 한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플라스틱 의자 하나 놓고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일 앉아 있었어요. 철거를 면한 몇몇 가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심을 알아본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요. 정심이네. 어머,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심이 언니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옆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던 김순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정심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자 윤서가 부축해줍니다. 정심은 예전 자신의 가게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기서 배추김치 한 포기씩 팔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돈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김순자가 궁금해합니다. 언니, 보상금 많이 받으셨죠? 부럽다, 진짜. 우리는 세입자라 쥐꼬리만큼. 정심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순자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사람이지. 사람이 제일 중요해. 장 변호사가 정심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잔고증명서, 그리고 신탁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정심이 상인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평생 이 시장에서 받은 정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세요? 김순자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공부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30년간 이 골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제가 뭔가 보답할 때가 됐어요. 상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정심은 예전 자신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발견합니다. 철거 과정에서 버려진 의자인데 30년간 정심이 앉았던 바로 그 의자예요. 윤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의자에 앉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배추김치 사러 온 아주머니, 콩나물 한 줌 사러 온 대학생들, 밑반찬 부족해서 급하게 온 직장인들. 정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김순자가 집에서 배추김치를 싸와서 정심에게 건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언니 김치 맛이 그리워서 비슷하게 담가봤는데. 정심이 김치를 받아들고 웃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주고받고 나누고 함께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공사 현장의 크레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해지고 남아있는 몇 개 가게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가 들려와요. 정심은 마지막으로 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할 시간이구나. 정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도망치지 않으리라. 아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리라. 휠체어에 앉아 시장을 떠나는 정심의 뒷모습을 보며 상인들이 손을 흔듭니다. 언니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정심도 뒤돌아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고생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정심은 집에서 가계부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 지출 마음의 빛청산.
오늘 수입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용기.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10월 말 서울가정법원 제3민사부 법정. 오전 10시 방청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성년 의견 게시 신청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67억 원이라는 거액과 관련된 사건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심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장민석 변호사가, 왼쪽에는 윤서가 자리하고 있어요. 건너편에는 상훈과 미정, 그리고 이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창백하고 미정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어요. 성년 의견 게시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여성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신청인 측 변호사부터 주장해 주세요. 상훈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오정심 씨는 79세 고령으로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까지 다녀왔습니다. 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평생 시장에서 소규모 장사만 하던 분이 갑자기 수십억 원 규모의 생전 신탁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 판단의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방청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소리야? 정심이 언니가 얼마나 똑똑한데.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장민석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 반박해 주세요. 장 변호사가 차분하게 일어섭니다. 판사님, 오정심 어르신은 30년간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매일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최근 정신과 전문의 2명의 검진을 통해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를 제시하며 계속합니다. 의사능력 소견서와 함께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신 재산 목록도 제출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판단 능력의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 정심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신청인께서 직접 진술하시겠다면 허용하겠습니다. 정심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윤서가 부축하려 하지만 정심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판사를 바라봅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님, 저는 오정심입니다. 79년을 살면서 하루도 숫자를 빼놓고 산 적이 없습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콩나물 한 다발이 1,800원인지 2,000원인지, 버스비가 500원 올랐는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계산해 왔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병원비 아깝다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의 진짜 가치를요. 정심이 방청석을 둘러봅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합니다. 판사님, 피신청인께서 설정하신 생전 신탁의 내용을 보시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1년간의 병원 자원봉사, 그리고 직접 돌봄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재산의 30%를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시장 상인회 장학금과 병원 사회사업기금으로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죠. 방청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려다가 판사의 시선에 조용해집니다. 정심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병원비 아깝다 했을 때
나는 너를 미워할 자격도 없었지. 내가 너를 가난하게만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가난은 마음의 태도이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란다.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남겨줘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판사가 신중하게 질문합니다. 그럼 신청인인 아드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심이 상훈을 바라봅니다. 상훈이가 정말 마음을 바꿔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기꺼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만 원한다면 정심이 잠시 멈춥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상훈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반박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런 거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판단 아닙니까? 정심이 즉시 대답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30년간 시장에서 받은 정을 돌려주는 게 비정상인가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잘못인가요? 법정이 다시 한번 조용해집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합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피신청인 오정심 씨의 진술을 들어보니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 능력 소견서와 구체적인 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 합리적 사고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년 의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재산권은 온전히 보장되며 생전 신탁 계약의 유효성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잘됐다 고 외치고 병원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심이 마지막으로 상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상훈아,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겠어. 상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미정의 눈가는 붉어져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집니다. 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난 2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대학병원 1층 카페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정심 장학회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큰 창가 자리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테이블이 놓여 있고 정심은 깔끔한 한복을 입고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정심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던 김순자의 손녀딸 민지가 장학 증서를 받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인 민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뻔했지만 정심의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거라. 정심이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도 병원에서 많은 간호사들 도움 받았어.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돼. 두 번째로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이영숙 씨의 아들 준호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준호는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지만 장학금을 받고 의대 진학의 꿈을 다시 키우게 되었어요. 준호야, 의사가 되면 환자의 마음도 같이 보는 의사가 되거라. 정심이 장학증서를 건네며 격려합니다. 병은 몸만 아픈 게 아니야. 마음도 아프거든. 세 번째는 오갈 데 없는 청년 김태호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시설에서 자란 태호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어 고민이었어요. 윤서의 추천으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될 수 있어. 힘든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법이야. 정심의 말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장학증서 수여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자 병원 로비가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변합니다.
장민석 변호사와 윤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여서 작은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상훈입니다. 평소보다 여위어 보이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정심과 눈이 마주치자 멈칫합니다. 어머니,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정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빈 의자를 가리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해집니다. 상훈이 의자에 앉으며 꽃다발을 정심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봤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했어요. 정심은 말없이 상훈을 바라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병원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상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환자분들 휠체어 밀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사진 속 상훈은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따뜻한 표정이에요. 어머니,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실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어요. 정심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학회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니 자식이라는 게. 상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정심이 조용히 묻습니다. 상훈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지?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상훈이 정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미정이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가 직접 간병하겠습니다. 정심이 상훈의 손을 잡습니다. 상훈아, 돈은 너를 벌하지도 구원하지도 않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엄마도 엄마 삶을 살 거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건 다 지키겠어요. 1년 동안 봉사도 하고 어머니 돌봄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상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장학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모습. 윤서가 정심에게 다가와 귓속 말합니다. 어르신, 상훈 씨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환자분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요. 정심이 미소를 지으며 상훈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밖에는 이른 봄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병원 유리창을 스치며 내려와요.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계부 마지막 장에 적었던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오늘 지출 마음의 이자. 정심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어도 마음은 더 풍성해졌어요.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아들이 진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정심이 장학생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장학금을 받은 만큼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병원 1층 카페는 따뜻한 대화 소리로 가득합니다. 정심은 상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병원비를 아깝다고 하던 그날 나는 나를 더 아끼기로 했지. 정심의 마음속 독백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찾았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정심의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준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지요? 감사합니다.